차창 밖 풍경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작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얇은 천 사이로 느껴지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의 감촉이 왠지 서글펐습니다. 어머님, 오늘 이후론 이 집에 돌아오실 필요 없어요.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 후에 아들마저 갑작스런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제는 사위와 손녀와 함께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버려지는 것일까요? 아직 걸을 수도 있고 밥도 혼자 해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위의 굳은 표정을 보니 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사위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갈 곳이 없던 저를 사위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나갔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손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와 과제로 바빴습니다. 집 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설거지와 청소도 소리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릇을 놓을 때도 천천히 놓아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낼 때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빨래도 사위가 출근한 후에 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신경 썼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천천히 열어서 소음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릴 때도 시간을 맞춰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위의 표정은 항상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와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눈맞춤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계란말이도 예쁘게 돌돌 말아서 접시에 담았고 김치도 알맞게 익은 것으로 골라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도 멸치, 우린 물에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반찬이 입에 안 맞나 싶어서 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손녀는 맛있다고 하면서도 아빠는 원래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녀는 학교에서 먹고 사위는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으면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놓아도 먹을 사람이 없으니 금세 상해버렸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도, 그래서 며칠씩 두고 보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전화를 받더니 베란다로 나가서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손녀에게 물어봤지만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사위는 자주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밤늦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리면 사위는 곧바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꼭 닫고 통화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집에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 제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벽지에 작은 얼룩들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와서 방 안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가끔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사위에게 폐가 될까봐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손녀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거실에서 저와 이야기하다가도 사위가 나타나면 금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문 여닫을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고, 기침할 때도 손으로 막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채기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모든 게 조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사위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곧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문을 꽁꽁 닫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짓을 하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들어올 때면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워서 조금씩 따뜻한 물을 섞어가며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무슨 비용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저 때문에 드는 생활비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나머지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수요일 오후도 괜찮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서 뭔가 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빨리 결정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로 정하겠습니다. 오전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빠가 무슨 일로 바쁜 것 같은데 아느냐고 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알아서 하는 일이겠죠 뭐. 손녀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전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도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는 항상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가끔 제가 베란다 근처를 지나갈 때면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들리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위는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위가 급하게 서류를 뒤집어서 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저와 관련된 일이구나. 그게 아니라면 왜 숨기겠습니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사위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비용 이야기, 날짜 조율, 모시고 간다는 말들이 모두 요양원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창문을 열어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회사에 가면서도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전화 소리가 날까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빨래를 널면서도 베란다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간을 맞추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다시 물을 부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가방과 옷차림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받아온 서류나 팜플릿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위는 저녁을 먹고 나서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베란다 쪽을 신경 썼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불안함과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사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는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잠시 구두끈을 묶던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긴 합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소에 하던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도 멍하니 서 있게 되고 빨래를 널다가도 손이 떨려서 옷걸이를 여러 번 떨어뜨렸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셔도 쓴맛만 났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함께 살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조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간을 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쇠 소리가 크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위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과제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사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겨우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위의 얼굴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님과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위의 말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외출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위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거구나.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 걸을 수도 있고 밥도 혼자 해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치매도 없고 몸도 그럭저럭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잠시 잠들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하얀 건물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창가에 앉아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얼굴이 모두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작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아들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위의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고 손녀가 즐겨 먹는 김치볶음밥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사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미안해 보였습니다. 손녀는 학교에 가면서 할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랑 볼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녀는 그런 줄 알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할머니를 못 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가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얇은 천 사이로 느껴지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의 감촉이 서글펠 따름이었습니다. 아들 사진도 넣어두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들 사진만은 가지고 있고 싶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위가 클렉슨을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소파, 부엌의 식탁, 제가 살던 작은 방까지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사위가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푸른솔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 걸어서 다니던 동네 슈퍼마켓, 손녀와 함께 갔던 문구점, 혼자서 산책했던 작은 공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곳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운전하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고 이제는 사위에게도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만이 저에게 남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화단이 있었고 벤치도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건물 창문 너머로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어머님, 내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냄새였습니다. 병원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위는 저를 따라 들어오라고 했지만 저는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인사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차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양원 입구에는 안내데스크가 보였고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할머니들을 다시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가만히 있고 어떤 할머니는 간병인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는 걸까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창가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사위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입소 수속 서류인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얼굴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서 인사하고 오시겠어요? 사위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버려지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나는 거구나. 사위가 서류 봉투를 차 안에 넣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차에 탔습니다. 들어가서 뭘 보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앞으로 살 곳인데 미리 구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위도 더 이상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얀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집이 저쪽 방향 아닌가요? 사위는 잠시 다른 곳에 들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가보시면 안다고만 했습니다. 또다시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요양원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려는 건 아닐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졌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꽃들도 보였습니다. 예전에 고향에서 보던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으로 오는 걸까요? 여기에도 요양원이 있는 건가요? 사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문득 고향에 살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감나무도 있었고 대문 앞에는 코스모스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마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마을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서당골, 새터말, 이런 이름들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혹시 고향 근처로 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사위가 굳이 저를 고향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요양원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이면 더 싸겠죠. 길가에 허수아비가 서 있는 논이 보였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낫을 들고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벼 냄새가 차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 맡던 그 냄새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비록 요양원에 가는 길이지만 마지막으로 고향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작은 마을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보였고 마을 어귀에는 정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몇 명의 할아버지들이 나무 그늘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향과 닮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요양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도시보다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노인들이 지내기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담장이 낮은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고추를 말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햇볕에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요양원도 이런 분위기라면 그나마 견딜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점점 익숙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어디서 봤을까요? 골목의 모양, 담장의 높이, 심지어 전봇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과 비슷한 풍경이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한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낮은 담장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나무를 어디서 봤을까요? 나뭇가지의 모양, 감이 달린 위치,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사위가 시동을 끄고 어머님, 내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요양원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곳일까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 집을 자세히 봤습니다. 낮은 담장, 나무 대문, 마당의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대문 옆 우편함을 봤는데 거기에 적힌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은 너무 낡아서 헐어버렸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사위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감나무 아래 평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앉아서 바느질 하시던 그 평상이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방석도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방석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리해둔 걸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거실의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는데 벽지와 장판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엌도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새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도 깔려 있었고 옷장도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여기서 지내세요. 사위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위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다시 짓는 게 어머님 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수리했습니다. 사위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집이 그립다고, 다시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고 무관심해 보였는데 제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이 근처로 정근을 왔습니다. 사위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저 때문에 정근까지 온 거였나요? 사위가 그동안 받았던 전화들이 모두 이 일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집 수리하는 업체와 통화하고 정근 관련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던 거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버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감나무를 만져봤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이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가지에 매달린 감들도 예전처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나무 아래서 감을 따서 깎아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달콤한 감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가스레인지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도 놓여 있었습니다. 찬장 안에는 기본적인 그릇들과 조미료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쌀도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는 김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옷장 안에 옷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언제 가져다 놓은 걸까요? 서랍 안에는 속옷과 양말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과 빗도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끼던 손목 시계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버이날에 선물해준 그 시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준비한 걸까요?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간다고 하면서 어머님 물건들을 미리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가지들을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해서 마음 아파했는데 사위는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멀리 산도 보였고 논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도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아들도 못한 걸 사위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위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표정해서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위해 이런 큰일을 해준 거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위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눈치 보시는 게 보였는데 저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가 고향집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알려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만 수리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 지역으로 정근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위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계획적으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정근 신청도 내고 집 수리 업체도 알아보고 이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화를 자주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요양원 때문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였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이 없어서 오해하셨을 거예요. 사위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싫어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위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그때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일찍 마치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깜짝 선물 어떠세요? 손녀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손녀도 이 계획에 참여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머니와 대화할 때 고향집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거였고 할머니의 반응을 아빠에게 전해준 거였습니다. 손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아끼던 손목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준 그 시계였는데 몇 달 전부터 멈춰서 못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방에 맡겨서 고쳤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시계 너무 아끼시는 거 알았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옆에 항상 놓아두시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도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계를 차고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고 집 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는 아빠가 새로 단 선반이에요. 할머니 책 놓으시라고요. 여기는 제가 고른 커튼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연두색으로 골랐어요. 부엌에서는 냉장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 다 준비해뒀어요. 김치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와서 할머니랑 같이 아침 먹을 거예요. 손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사위와 손녀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가족입니다.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도 할머니를 왜 버려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인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진한 말투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저를 버린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만 혼자서 오해하고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녀가 준비해온 도시락과 제가 간단히 끓인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사위도 평소와 달리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 맛집도 알아봤다고 하고 주변에 산책할 만한 곳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만 의심하고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용서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향집에서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감나무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을이라 감이 한창 익어가고 있어서 매일 몇 개씩 따서 먹고 있습니다. 달콤한 감맛이 어릴 때 기억 그대로입니다. 텃밭도 조금씩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와 물을 심었는데 벌써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웃분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정정하셔서 매일 산책을 다니십니다. 함께 동네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할아버지는 텃밭 농사의 고수라서 배추 기르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물을 주고 언제 거름을 줘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웃들과 정을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위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손녀와 함께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위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도 하고 손녀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합니다. 평상에 앉아서 감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위도 이제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사 일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들려줍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을 뿐 저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손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방학 때마다 며칠씩 여기서 지내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재밌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이 시골에 있어서 좋다고 감도 따먹고 텃밭 채소도 따먹을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손녀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별을 봅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은 밤하늘이 맑아서 별이 잘 보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봤던 그 별자리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북두칠성도 보이고 카시오페이아도 보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안전한 기분입니다. 요즘에는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예쁜 일기장을 사다 줘서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할머니와 산책을 했다. 텃밭에 물을 줬다. 사위가 전화를 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하루하루가 소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숨도 덜 찹니다. 텃밭 일을 하느라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먹으니 입맛도 좋아졌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세 끼 다 맛있게 먹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잡니다. 새벽에 깨어도 새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도시에서 사위와 함께 살 때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위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을 뿐인데 저를 싫어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이제는 사위와도 편하게 대화합니다. 전화로도 자주 안부를 묻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는 사위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사다 줬습니다.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옛날 가요도 나오고
사연 읽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공감이 되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처음 시도해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게 됐습니다. 사위와 손녀가 와서 맛보고는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버려진 줄 알았던 그날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하며 절망했던 그 순간, 실제로는 가족들이 저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날,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 친아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사위가 준비했고, 손녀는 함께 울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켜주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도 결국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은 끝내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